보통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다 하면 와, 이제 다 끝났다. 축포 터뜨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진짜 싸움은 그 판결문 종이 한 장을 딱 들고 시작되는 거였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 법정 밖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에 대한 겁니다. 판결 이후에 어떻게 상대방이 숨통을 조이는지 그 냉혹한 집행의 기술부터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업계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선례 만들기까지 오늘 다뤄볼 사례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들의 핵심을 하나씩 제대로 풀어보죠. 첫 번째는 어도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던 그 돌고래 유괴단을 상대로 승소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 속도가 정말 놀라웠죠. 판결이 1월 13일에 났는데 주말 딱 지나고 바로 16일에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요. 이름도 어려운데 집행력 있는 판결 정분 수통 부여 신청. 이게 정확히 뭐죠? 그게 이름은 좀 어려운데요. 그 의미는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핵심은 두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집행력, 그리고 수통. 그러니까 여러 통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냥 이겼다는 판결문이랑 집행력 있는 판결문은 다른 거예요? 저는 판결이 나면 바로 강제 집행 효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판결문은 뭐랄까, 네가 이겼어 하고 법원이 확인해주는 확인서 같은 거고요. 여기에 집행문이라는 별도의 문서를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무기가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아하. 어두호는 승소하자마자 그 무기를, 그것도 여러 개를 바로 손에 넣은 거죠. 그럼 수통, 즉 여러 통을 신청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무기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두어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돌고래 유괴단의 재산이 A은행 예금, B은행 예금, 또 뭐 본사 건물 부동산, 대표 급여 채권처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겠죠. 판결 종본이 한 통만 있으면 A은행을 압류하는 동안 B은행에 있는 돈을 빼돌릴 시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 통이 있으면 변호사들이 동시에 각 은행과 등기소에 달려가서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동결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와. 도망갈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인 셈입니다. 판결이 나자마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그럼 이미 압류할 재산 목록을 다 파악해두고 있었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실제로 압류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의 영업정지 효과를 가져온다던데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상황인가 봐요. 네, 법인 계좌가 묶이는 순간 회사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 다음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계약한 장비 대여료나 편집 스튜디오 비용 같은 외주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되죠. 돈이 묶여버리니까.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요. 개인은 그래도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 못하게 보호해주지 않나요? 법인은 그런 보호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법인 압류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개인에게는 최소한의 숨쉴 구멍이라도 주지만 법인에게는 그런 자비가 없어요. 말 그대로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것과 같죠. 법인카드 결제 계좌가 그 통장이면 카드도 바로 정지되고 신용도가 추락해서 앞으로 대출이나 투자 유치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콘텐츠 제작사는 계속 돈이 돌아야 하는데 완전히 손발이 다 묶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돈을 묶어두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가압류는 말씀하신 대로 돈을 묶어만 두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요. 하지만 가집행은 어두어가 돌고래 유괴단 통장에서 판결금 10억 원 그리고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아예 자기들 계좌로 인출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직 2심, 3심 재판이 남았는데 돈을 그냥 빼갈 수 있다고요? 이건 차원이 다른 압박인데요. 만약에 나중에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피곤해지는 거죠. 돌고래 유괴단이 이기더라도 어두어가 이미 가져간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와.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야말로 일단 돈부터 빼고 보자는 식의 초강수입니다. 그렇군요. 이 분쟁이 회사 대 회사로 끝나지 않고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던데요. 네, 자료에서 그 가능성을 짚고 있습니다. 신 감독이 과거 회사를 카카오에 매각하면서 약 140억 원의 개인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회사 자산만으로 11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다 못 갚으면 결국 신 감독의 개인 재산에까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과거 신 감독이 SNS에 썼던 글을 찾아내서 패러디한 게 참 재밌더라고요. 원의 글이 난 상대가 누구든 언제나 맞짱을 뜰 때 최선을 다한다. 그게 비록 초등학생일지라도 말이야. 네, 그걸 한 네티즌이 저희 어도어는 상대가 비록 돌고래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현재 상황의 아이러니를 정말 날카롭게 짚어낸 반응이죠. 본인이 했던 말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쨌든 이 강제 집행으로 돌고래 유괴단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법원과 은행 계좌에서 벌어지는 이런 냉혹한 싸움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전선이 있죠. 바로 여론전입니다. 어도어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뉴진스 다니엘 측에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2달 전에 쓴 편지를 SNS에 공개한 거죠. 아, 이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다고 해야 할지 의미심장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지가 작성된 날짜는 작년 11월 12일. 자료를 보면 이날이 정말 드라마틱한 날이었습니다. 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던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날이고, 바로 그날 다니엘과 민지, 한이도 일방적으로 복귀를 선언했죠. 그룹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던. 그런 혼란의 정점에서 쓴 편지를 왜 하필 지금 공개했을까? 그것도 어도어가 다니엘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무려 430억 원짜리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네, 바로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팬덤 버니지랑 멤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인연. 이런 표현들이요. 팬들한테는 감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왜 대중의 반응은 이렇게 싸늘했을까요? 그건 상황의 맥락 때문입니다. 이미 해린과 혜인은 복귀했고, 심지어 한이 측은 언론을 통해 다니엘과 그 어머니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낸 상태였어요. 아,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가족을 운운하니까 진정성이 와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진 거죠. 특히 그 배경에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 몰래 명품 시계 브랜드 오메가와 단독 계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 의혹이 있었죠? 네,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뒤늦게 멤버들을 챙기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쏙 빠진 채 감성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운 셈이네요. 오히려 남은 멤버들을 괴롭히는 거다. 공개 안 하는 이만 못했다. 이런 날선 반응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이 편지는 흩어진 팬심을 다잡고 여론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여러 맥락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거죠. 4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송 앞에서 이런 감성적인 편지 한 장이 가진 설득력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니엘의 사례처럼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가 깨지는 분쟁의 배경에는 종종 외부 세력의 개입, 즉 템퍼링 의혹이 따르곤 하죠. 바로 이 템퍼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K-팝 산업 전체에 거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프티 사태입니다.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죠. 네, 맞아요. 법원이 안 대표 측의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해서 약 5억 원을 어트랙트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보다도 이 판결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어트랙트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판결이 외부 세력의 아티스트 빼가기, 즉 템퍼링에 대해 법원이 내린 사실상의 첫 번째 유죄 인정이라는 점입니다. K-팝 산업에 만연해 있던 부당한 관행에 법적인 제동을 걸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웅준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5억 원 승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무단 이탈한 전 멤버 3인이랑 그 부모 그리고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13억 원, 또 워너뮤직 코리아를 상대로 2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받겠다는 걸 넘어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전웅준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 네. 이 소송의 목표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K-팝 산업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 싸움이라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사태 초기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걸 걸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두워의 강제 집행도 그렇고 어트랙트의 전방위적 소송도 그렇고 요즘 K-팝 분쟁은 그냥 계약 해지하고 끝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기조가 바뀐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결국 어도어의 신속하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강제 지탱과 어트랙트의 선례 만들기를 위한 장기전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제 K-팝 분쟁은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건드리면 당신의 사업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다는 식의 전면전, 선멸전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와, 선멸전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앞으로 비슷한 일을 꾸미려는 누구에게도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이죠. 한때는 가족 같았던 관계가 틀어지면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군요. 이 50-50 관련 판결들이 앞으로 다른 소송들, 예를 들면 지금 진행 중인 뉴진스 사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법정에서는 선례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특히 템퍼링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전홍준 래퍼의 말처럼 이 길고 긴 산업의 결과가 K-팝 산업에 어떤 선례로 남게 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례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 K-팝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자본과 법률의 논리가 얼마나 냉혹한지 뚜렷하게 보이네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축배를 들 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산을 압류하고 여론을 움직이며 업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려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도어의 속전속결식 강제 집행, 다니엘의 여론전, 그리고 어트랙트의 산업 질서를 바꾸기 위한 법적 투쟁은 모두 이 산업이 얼마나 거대한 자본과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날카로운 전략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계약과 신뢰, 그리고 돈을 둘러싼 비즈니스의 민낯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그들의 음악 뒤에 이토록 치열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팬으로서 아티스트를 지지하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당신의 마음에 또 그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